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쇼킹합니다. 아무 때나 증여세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제가 이 판례를 소송을 했는데 그 판례를 제가 그거를 생성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자금 출처 조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건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했는데 제 능력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막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꼭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 뚝이 무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엄청 활용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곧 이렇게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아무 때나 증여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또 이제 상고 기각이 된다면은 대법원의 사법부 판단이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데 무슨 문제가 뭐가 있느냐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사건의 개요가 간단합니다. 이 자금 운영하고요. 이게 보면은 정확하게 국세청 자료를 보면요. 이 재산 취득한 거, 재산 취득한 거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이거를 이제 자금 운영, 전체 합계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취득한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부동산 취득. 그 다음에 금융 채무.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그 다음에 이게 금융자산. 이런 식이 있어요. 이게 얼마냐? 이게 이제 24.3억이었다 이겁니다. 가령 이제 24.3억이다. 그리고 이 재산 원천, 그러면 재산에 취득한 그 원천이 뭐냐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자금 원천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금 원천계가 뭐냐? 그러면 근저당 채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신용카드에서 사용 금액이 있을 거, 그동안 세금 낸 거, 신고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자, 보증금 이렇게 반환 채무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융 재산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다 합한 것이 또 얼마냐 이런 식으로 따져요. 따져보니까 17.1억이더라 17.1억이니까 24.3억에서 17.1억을 빼면 7.2억이 이건 뭔가가 재산 과소 신고 소득이다. 재산 과소 소득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소세 세무조사 하겠다. 그러니까 증여세 세무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증여세는 0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산 과소 신고 조사 해가지고 종소세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앞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 취득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5년치를 살펴보든지 7년치를 살펴보든지 그거는 국세청 맘이죠. 증여세 신고기간은 15년이니까 15년치를 살펴봐도 되는 거고, 그러면 5년치를 살펴본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거 증여세 조사 나가야지, 취득세 조사 나가야지.
이것이 적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법하다. 저는 이런 식의 세무조사는 없다. 이런 식, 어떤 부동산 취득,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입증을 하든지,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걸 확실히 입증을 해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부족하면은 재산과 가정주부가 뭐 이런 거를 10억짜리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증여 추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증여 시기를 특정해 가지고, 이게 만일 그러면 2012년이다. 그러면 2012년 특정을 해 가지고 나가든지. 그런데 무작정 이쪽에 자금 운용은 당신의 5년치 이렇게 우리 국세청 자료에 있는 것 보니까 24.3억이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 훑어보니까 17.1억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자, 이제 국세청 자금 출처조사가, 출처조사를 이게 국세청에서 추출을 해줘요. 자료를, 기준을 추출을 해주는데, 부족 현매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부족 현매기 20억에서 50억 이하인 사람, 그 중에서 2012년 고액이자 소득자, 이런 식으로요. 고액이자 2012년 고액이자 소득자 중에서 저런 식으로 자산 부족 현매액이 20억에서 50억인 사람을 추출해 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지방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소팅을 해요. 소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어쩔 때는 이 자산 원천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운영액계가 있고, 원천액계가 있잖아요. 이게 어쩔 때는 23억 6천이 됐다고 하다고, 또 어쩔 때는 24억 1천만 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 자료가 100% 제대로 입력됐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가지고 있는 부족한 현매 그 가지고도 일단은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국세청 자료는 이 사람이 2억 8천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2억 8천으로 가지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억이 부족 현매가 넘어가잖아요. 20억이 23억에서 2억 빼면은 일단은 2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2012년 고액이자 소득자는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2012년 이자 소득이 그동안에 맨날 900만원, 2200만원, 1400만원 있다가 딱 2012년에 2300만원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 고액 이자가 900만원에서 2300만원 딱 있은 적이 2012년 딱 한 해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2012년은 어떻게 했냐? 아니,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현금을 넣어놓기 때문에 이자가 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소송에서 어떻게 고액이자 소득자라는 기준을 내가 국세청 본청에서 확인하고 싶다. 이 자료 받고 싶다. 과세자료, 정부 과세자료 제출 요구를 하라 해가지고 과세자료, 처음에는 문서 제출 명령 하니까 또 그건 아니다 하고 과세자료 제출 명령으로 바꿔가지고 또 하니까 안 준대요. 이게 뭐가 고액이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고액이자 2,300만 원이 그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기들 자금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2,300만 원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2,300만 원 부채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어 넣어놓으니까 저게 2,300만 원이 된 거예요. 저게 고액이자 소득자냐 이거예요. 예? 자금 출처 부족 현매액에 해당되는 고액이자. 그리고 국세청 자료에는 왜 2억 8천만 원만 있냐 이거예요. 원천액이. 예?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이제 바꿔져요. 중부지방 국세청으로 가니까 이제 이거를 10억 9,300만으로 바꿔지고, 또 더 분석을 해보면 어쩐 경우는 11억 8,200만 원으로 바꿔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경우는 13억
200만 원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자료가 그때그때마다 다 틀려요. 국세청 자료가. 예?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국세청이 자꾸 이제 법정에다 내놓은 자료거든요. 13억 2천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나갔다. 아니, 그러면 23억에서 13억 빼면 10억밖에 혐의액이, 부족 혐의액이 20억이 아니고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갔냐라고 제가 가서 자료 내놔봐라. 그런데 끝끝내 안 내놓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재판장님한테만 내놓는다요. 재판장님한테. 근데 재판장님이 한 장을 딱 봤더니 그걸 가지고 뭐 더 이상 뭐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래요. 또 나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3년 6개월을 했는데 지죠. 이제 그래서 판단해 주시라. 그렇게 했는데 판결문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23억 6천만 원이고 국세청 자료에는 처음에 2억 8천만 원이니까 그 산정돼가지고 그 액수가 이 국세청 그 기준에 20억을 국세청이 정한 위 기준에 정한 20억을 초과했으면 인정된다 이거예요. 네? 인정된다 이겁니다. 아니, 이게 잘못된 액수를 가지고 정해놓고 잘못된 자료 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를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나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나가고 싶으면 그러면 자료를 20억이 아니고 2억으로 바꿔버려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실제로 나중에는 이게 보면은 나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세청 이제 나와가지고 자금 출처 결과 보고서, 증여세 결과 보고서에는 또 얼마가 나오냐면요. 증여세 결과 보고서에는 여기가 17억이 나와요. 17억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증금을 4천만 원만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억도 제대로 거기다 계산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7.2억이 차익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종소세 가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4억으로 계산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러면은 4억을 넣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21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차익이, 이 정도 차익이 있는데도 그래서 과소소득으로 신고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종소세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거는 이제 팩트가 어느 정도 이제 팩트가 돼버리니까 그러지만은 이 원천에서 자꾸 자료를 A로 했다가 B로 했다가 C로 했다가 D로 했다 E로 했다 이런 식으로 5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액수만 해도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본인들이 왜 이렇게 틀리게 나오냐. 본인들이 자료를 계산을 할 때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출력 기준을 맞췄다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세법을 엄격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무조사는 규제니까 이거 엄격하게 해야 돼요. 엄격하게 해석을 해줘야 납세자 유리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50대 50이면 납세자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감면 규정은 형평을, 다른 납세자하고 형평을 깨트리니까 엄격하게 해줘야 되고 더 엄격하게.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인권을 침해를 하니까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고려를 안 해주느냐. 저는 저것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판결문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예단이 딱 결론을 내놓고, 이거는 자금 출처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부분적인 것, 저런 부분들은 판단을 생략을 해버리죠,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다 판결문에 했냐면,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원고를 이 사건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그 2억으로 잘못된 이것을 마치 팩트된 사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이 넘어가니까 23억에서 2억 빼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잘못된 기준인데, 액수인데, 설령 이 산정 기준을 국세청 출력의 이제 자금 출처 산정 기준에 위반해서 원고를 이 사건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무 때나 그러니까 그 판례에 의하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대단한 판례입니다. 지금 이거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례는요, 이 고등법원 재판부 판결문 입장에서 그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재산 운영 계가 있잖아요. 재산 운영 계가 있다. 재산 원천 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3억이다 또는 이제 24억이다 이렇게 이것도 뭐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23억이다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애기가 2억으로 잠을든지 애가 이제 10억으로 하든지 11억으로 하든지 13억으로 하든지 17억으로 하든지 이거는 국세청이 자꾸 말할 때마다 틀려요. 자료마다 다 제출이 틀려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는 국세청이 그야말로 팩트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20억 이상의 자료 20억 이상의 부족 혐의액을 만들려면 이것도 상수가 돼야 되고 이것도 상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수로 만들어도 이거는 상수로 안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2억으로 이렇게 해가면 20억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10억으로 하면 안 넘어가죠. 11억으로 해도 안 넘어가요. 13억으로 해도 안 넘어가요. 17억으로 해도 안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오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얼마든지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금 출처 조사, 세무조사라는 거는 세법이 없다. 예? 얼마든지 이거를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세청이. 이거를. 17억짜리도 이것도 17억이 안 맞죠. 이게 사실 4억을 더해야 되니까 21억이 되죠. 이게 팩트란 말입니다. 이게 팩트인데 2억짜리로 했다가 10억으로 했다, 11억으로 했다, 13억으로 했다, 17억으로 했다. 분석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고 보면 자료, 법정에 내놓은 자료도 그 국세청 자료 제출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다 틀려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단을 안 해버리고 그냥 이거 2억으로 처음에 2억이었으니까 20억 해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 선정해가지고 나온 거는 당연하다 라고 해버리면은 아니 우리나라 납세자 중에서 그러면은 납세자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해야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50억, 100억이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20억 이상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버리면 되죠. 78억으로 해도 되고 15억으로 해도 되고 막 이렇게 아니 2억하고 21억하고 차이가 벌써 19억 차이인데 안 그렇습니까? 19억 차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게 자료 부족 혐의액이 아니 그러니까 내부 선정 기준이 그거 뭐 위반해도 된다? 아니 증여 추정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재판부가 나는 내가 볼 때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금 출처 조사가 적법하다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를 모순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3억에서 2억이니까 빼니까 21억이니까 20억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증여세 조사가 적법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이 세법에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자금 출처 조사로 나오느냐 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증여세 세무조사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세무조사로 당연히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해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데 도대체 몇 조를 가지고 나왔는지는 전혀 없어요. 과세 근거가 안 그러니까 이 과세 근거 안 적어도 된대요 또. 그건 말이 안 되죠. 과세 근거 없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여 추정 규정으로 해가지고 나왔다. 이제 국세청은 그렇게 말을 해요. 증여 추정 규정. 그러면 증여 추정을 하려면 아니 이 사람의 재산이나 나이나 이런 거 소득이나 뭐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것보다 가분한 재산을 취득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증여 추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여 추정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재산도 있고 나이도 있고 소득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누가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8억이나 빌려줘요. 소득이 있으니까 빌려주고 재산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건물을 12억짜리를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8억을 빌리고 자기 현금 4억을 보태가지고 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증여 추정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증여 추정을 이런 사람들도 증여 추정이 걸린다. 어떻게 이거를 23억은 상수라 하고 이거를 2억으로 만들어 버린 거 2억으로. 이게 21억이 돼야 될 사람이 2억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21억이 되니까 이거 증여 추정 규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증여 추정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를 전제로 하잖아요. 납세 의무. 아니 그러면 증여 추정으로 이 사람을 그러면 21억으로 하면은 안 되는데 2억으로 해가지고 증여 추정이 된다. 이거는 누가 했냐?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자의적으로 잘못된 자료 가지고 자의적으로 했으니까 애당초 이거는 증여 추정이 되지를 않는다 이죠. 그런데 국세청 자료가 23억에서 2억을 빼면 21억이 돼가지고 20억이 자료 부족 현명액이 맞으니까 그거는 그 정도는 된다. 증여 추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니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세법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맞다. 그거는 인정하겠다. 자금 출처 조사는 세법에는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증여세 세무조사는 이런 식의 자금 출처 조사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23억에서 2억 빼가지고 20억이면 20억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산 원천에서 자산 운영에서 자산 원천 빼는 식의 방법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그 방법은 가능하다 이게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상증법에요. 질문조사권이 있어요. 질문조사권. 그냥 상증은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조사결정세목이잖아요. 신고세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결정세목이니까 신고를 하면은 거기다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질문조사를 할 수 있죠. 무슨 자료 좀 줘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질문조사도 무작정 나가면 되나요? 아무 때나 질문조사, 길거리 가고 있는 사람, 이리 와봐 하면서, 당신 말이야, 너 증여세 조사해야 되겠어. 우리가 질문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요. 무조건. 아니, 증여 추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요건을 좀 충족한 사람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요건 충족.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요건을 충족. 그러니까 증여 추정을 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증여 추정이 돼야 되느냐. 소득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왜 증여 추정을 했느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21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21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1억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2억으로 이렇게 국세청 전산 자료에 2억이 있다 해가지고 이 잘못된 자료 가지고 21억을 부족 현명액에다가 이렇게 나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23억에서 국세청은 이제 이게 세무조사, 이게 이제 증여세 조사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영원 과세하고 그 다음에 종소세로 새롭게 과세하고 통제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혐의가 뭐냐.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24.3억 17.1억이다 이거예요. 17점. 여기가 이제 자산 운영 금액이고 자산 원천 금액이. 근데 이게 이제 보증금을 4천만 원만 낸 것이 잘못됐으니까 4억이거든요. 4천만 원짜리 보증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4억인데 4억을 하면은 21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종소세 세무조사 자금 부족 현명액으로 나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23억에서 2억을 만들어가지고, 20억이 넘으니까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13.2억이라고 자기들이 중부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13.2억이면은 나가면 안 되죠. 20억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쩔 때는 10억 했다가 11억 했다가 13.2억 했다가 또 나중에 나가가지고는 17.1억이니까 또 종소세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 거의 뭐 세무공무원 자의로 했다 이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무조사를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전국의 납세 의무자들은 증여세 아무 때나 조사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생긴다 하잖아요. 뭐 감독원이죠. 감독하겠다,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금 출처 조사거든요. 결국은 자금 출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나라에는 사법부든지 입법부든지 행정부든 간에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먹구름이 아주 짙게 깔렸다 이겁니다. 지금 태풍 오듯이 태풍보다 더 큰 태풍이 이 나라를 다 덮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덮었고 입법부도 덮었고 행정부도 덮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구름 속에 있는 납세자, 재산이 있는 납세자들은 아무 때나 증여세 조사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 가지고도 이런 식의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법원은 저거는 괜찮다 하잖아요. 산정 기준에 잘못되더라도 그 자체가 증여세 조사의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증여 추정으로 해가지고 증여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증여 추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23억에서 2억을 빼니까 20억 부족 혐의액이 있기 때문에 증여 추정을 했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증여 추정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이거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산정 기준에 뭐 잘못되더라도 일단은 이런 식의 20억 이상의 자료 부족 혐의액의 산정 기준에 처음 들어왔을 때 했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20억 분이나 차이가 나니까 증여 추정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여세 조사는 적법하다. 그러니까 증여세 조사 적법하니까 나중에 그 자료 가지고 종소세 조사 가는 것도 적법하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세무공무원은 제가 증인신문 해봤는데 세무대리인을 세무사가 이제 조사 대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고는 이제 저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뭐를 이렇게 자료를 해놓고 나서 뭐를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뭐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볼멘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팩트가 아니고 이면에 있는 제가 저 혼자만 이제 듣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세정 현실에서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세 사건을 안에서도 참 사건 자체는 판결문을 몇만 건을 봤어요. 몇만 건을 보고 실제로 소송 수행도 많이 해보고 심판도 해보고 뭐 이의신청도 해보고 그 통계를 제가 다 냈으니까 또 그거 주관하는 과장을 했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뭐 천억대부터 뭐 이렇게 몇억대 사건까지 다 해봤는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저도 힘이 붙이고요.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공무원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점점 더 느껴보고요. 제 능력으로도 이제 이 사건 자체는 꼭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했을 뿐이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30까지 맡아가지고 하겠다 해서 참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7개월, 3년 8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이 판결문을 증여세 세무조사, 이 자금 출처 조사는 위법이다라는 걸 꼭 막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막지를 못했으니까 다른 또 이제 소명의식 가지는 변호사분들이 이거를 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례로 한번 나오면은 이제 뭐 막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최초로 막아야 될 사람이 제가 막지를 못했다. 이렇게까지 저는 법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물고 늘어졌는데, 그런 소송 사건에서 3년 7개월 이상 하는 사건은 드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끝끝내 버틴다라고 하는데, 뭐 소명의식 하나 가지고 했는데, 뭐 마치 제가 이 사건 해 가지고 뭐 선임료 엄청 뭐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건 자체를 제가 꼭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면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뭔가가 법리적으로 이렇게 딱 충돌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법리 판단을 오히려 사실관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 버리고 그냥 막바로 이제 "법리가 맞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은 모든 게 이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픽스가 되고 확정이 되고 특정이 되고 나서 거기다가 법리를 딱 깔아야 되는데, 이 사실관계 부분은 안 볼 부분은 안 봐 버리고 볼 부분은 보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재판은 사람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고 불복은 사람이 하고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영역이 있고, 내가 또 그렇게 보려고 하면은 그렇게 보는 거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 판단 안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눈 감아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복 분야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뒷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더라고 해서 뭐 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상고하더라도 큰 가망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고, 이제 그다음 제2의 사건, 제3의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소송을 해서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제는 증여죄 조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상당히 뭔가가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먹구름이 아주 짙게 깔렸다. 그 느낌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만의 주관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